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6분의 최고의 패널을 MBN 뉴스와이드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고 195일, 거의 6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5일 만에 조각이 완료됐습니다. 최장기 지각 내각이라고 하지요. 오늘은 먼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완성에 대한 평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부터 홍종학까지 문재인 정부 내각 195일 만에 완성의 의미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 홍종학 임명 195일 만에 내각을 완성했습니다. 홍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반대가 많이 있었던 만큼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3명, 그리고 여성 장관이 5명입니다. 정치인 출신 5명. 출신 고향별로 보면 영남권이 6명으로 최다, 그다음에 호남권 5명, 서울 수도권 5명, 충청권이 3명입니다. 3사람의 장관 후보자는 낙마했죠. 더불어민주당은 홍종학 자질 검증 충분하다. 예산에 영향 미쳐서는 안 돼. 자유한국당 장관으로 인정 안 할 것. 더 이상 협치는 없다. 국민의당 홍종학 임명 홍탐대실. 민심 잃는 잘못된 선택이다. 바른정당 195일 만에 마무리. 완성이기보다 우려. 정의당은 홍종학 임명이 정쟁의 빌미 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1기 내각이 완성됐습니다. 인수위가 없었지요. 문재인 정부 인사가 남긴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홍종학을 임명한 문 대통령은 마음 같지 않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법 2017년 11월 21일 대통령 문재인. 그래도 정말 참 사람 일이 이렇게 마음 같지 않습니다. 우리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 또 중소상공인, 또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 육성이라고 생각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을 했는데, 정작 장관인서는 가장 늦게 이제서 됐습니다. 또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이런 말도 있는 만큼 그런 가설이 그게 가설이 아니라 정말이다,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대가 많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일단 오래 걸렸는데요. 차재원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오늘 홍종학 장관 임명은 아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단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이번 조기 대선 때문에 급발스럽게 정권이 출범하다 보니까 인수위도 없었고, 네. 상당히 인사에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고는 다들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일에 조각의 단추를 깨고 이제 앉아 전 내각이 함께 합심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략했던 여러 가지 국가적 국정 과제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단비 같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을 가랑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홍종학 장관이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5번째 이 지금 장관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민심을 조금씩 이렇게 위반을 하고 가랑비 옷젓듯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기남 소장으로 갑니다. 예, 정말로 이게 인사라는 게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에 100점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고심이 컸을 것 같고, 그러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높았던 만큼 인사를 참사로 규정할 만큼
이를테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낙마가 7명입니다. 네. 또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뭐 3명이가 되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초창기 6개월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소통의 리더십 또 겸손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네, 네. 고공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지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어떤 인사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불미스러운 어떤 여러 가지 참사 수준 또는 뭐 네. 인사의 실패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덮여진 측면이 있다. 예. 이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1년 9개월 정도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마 인사의 골치가 아팠을 텐데 예. 이제야말로 예. 자, 집권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이제 다 채워진 만큼 예.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정 운영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예. 이 말을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홍종학 장관 이제 임명되셨는데 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울면서 겨자 먹기 식으로 임명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혹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예. 문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차석으로 졸업하신 아주 법조인인데 예. 그 홍 장관의 딸과 미성년자인 딸과 부인 사이의 거래는 사실은 본인 거래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인이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상 특별 대리인이 선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그러한 거래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26일 날 요번에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됐는데 예. 정부조직법 개정된 이 개정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이걸 갖다가 장관이 임명되지 않고 그 해당 부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양문석 박사로 갑니다. 예. 김대중 정부의 1기 내각이 174일 걸렸습니다. 그 기록 깼다는 거죠, 예, 지금? 그리고 예. 이제 이번에 174일 195일 만에 내각이 깼다. 완성이 됐는데 저는 지난이라고 써봤습니다. 지난. 네. 정말 지극히 어려웠던 195일의 과정이었다. 예.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지지율이 출렁거리면서 조기 개혁 동력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 지지자들과 이 문재인 대통령의 195일 아니었겠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김상조, 강경화, 송영무, 이효성, 김종학 이 5명이 네. 인사와 관련해서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실패를 했습니다. 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송경화 외무부 장관, 그 다음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죠. 강경화 외무부 강경화. 장관, 송영무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방, 이호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예.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까다롭고 그 다음에 실패한 인사로 규정하고 싶은 분들이긴 하나 네. 실제 현 정부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들어가고 나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평가들을 이제 이어받아서 홍종학 장관이 숱한 이 추문과 우문들을 네. 딛고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상생시키느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다. 예.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슬이라고 했지만 어렵게 장관이 된 사람들이 잘하더라를 또 하나 증명하는 그 가슬을 이제는 통술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정태근 전 의원 생각이 궁금한데요. 예, 문재인 정부 1기 조각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고 그러면요. 네. 감동에서 시작해서 용두사미로 끝났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뭐 피의진 보훈처장이라든지 강경화 외교라든지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든지 감정을 주다가 계속 인사 참사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데이터로 나타나는데 제가 썼는데요. 역대 지금 정부 중에서 논란 인사 비율을 임명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무슨 누가 얘기냐면 조사한 거죠? 뭐 여러 언론에서도 조사했는데 데이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낙마한 사람들이 전체 81명 중에 3명으로 3.7%입니다. 예.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전체 113명 중에 10명으로 8.8%. 예, 예. 박근혜 정부는 99명 중에 10명이니까 10.1%. 예. 문재인 정부는 27명 중에 3명이 낙마했습니다. 그러니까 11.1%고요. 예, 예. 미채택한 사람들을 임명한 것.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를 미채택한 사람을 임명한 비율도 네. 노무현 정부 때는 3.7%. 네. MB 정부 때는 15.0%, 네. 박근혜 정부 때는 10.1%.
네. 문재인 정부 때 벌써 18.5%가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고도 일을 잘하시면은 다행인데 예.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데이터상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예. 그 앞으로 이 조각 과정, 인사 과정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예, 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자유한국당의 이재용 최고위원 말씀 네. 주시죠. 예. 저는 일단 이 정부가 예. 사과와 확실한 해명을 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예. 우리 문재인 그 당시 후보께서 내놓았던 것은 앞으로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누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누구라는 이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어떻게라는 건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국민 추천 내각제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을 뽑을 거라는 거는 그 4대 원칙이었나요? 5대 원칙이었나요? 하여튼 네.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원칙이 다 깨진 것은 이미 벌써 다 아실 거고요. 네. 또 국민 추천 내각제로 해서 들어온 장관이 전 한 명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내각을 꾸려서 앞으로 국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예. 한 부분에 대한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사과와 왜 그랬는지에 대한 해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거고요. 예. 또 앞으로 더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예. 이러한 그 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고 통치를 해주시는 대통령입니다. 예. 그럼 야당과 함께 협치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앞으로 예. 여러 가지 국정 과제 수행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 네. 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뭐 출발에 대한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대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제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공직자들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정부의 공직자들 누가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것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북악산에서 존벌레 만나죠. 그리고 잡지에다가 돈을 끼워주질 않나. 소위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돈에 007 작전이 뭐가 구려서 벌어진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말로는 관행이라면서 왜 소국장, 북악스카이웨이 뒷골목에서 왜 이렇게 접선 상납을 했던 것일까요? 이건 뭘 말하는지 좀 짚어주세요. 자, 보시겠습니다. 은밀하게, 신속하게 007 상납 대작전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재든 원장의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쓱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은 기본이었고요. 소국장으로 차를 보내는 거예요. 청와대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차. 예전 그 보안 손님 생각나시죠? 프리패스예요. 찾아가는 서비스는 덤으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접선 코드명 북악 스카이웨이. 매우 은밀하게 007 백에 담아 CCTV도 없는 곳에서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안봉으로 간 돈이 이재만을 통해 박근혜에게 매우 신속하게 전달됐다 하는 것까지가 지금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안봉근 차량에 올라타 돈가방을 전달했어요. 네. 추명호 전 국장은 매달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커피도 한잔하고 잡지에다가 돈 봉투를 끼워가지고 5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끼워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매달 800만 원 정도 정무수석실 신동철 정무비서관을 만나 줬다라는 진술이 나왔고 김영재 원장은 보안 손님들은 나 빼고도 다 청와대 프리패스인가 봐요. 난 나만 드나드는 줄 알았지. 이게 무슨 첩보 영화 찍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신동아에 글을 썼죠. 예. 군인은 조국에 충성하는 것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게 정당이나 아니라. 뭐 정치에 충성하는 아니다 이런 글을 쓰시는 그렇습니다. 원장님 취임 이후에 상납이 시작됐는데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청와대 와서 정치권에 청와대 가봤습니까? 3,125억. 한 가지는 제 머릿속에서
정치 관여랄까 또 정치 개입이랄까 이런 점에 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입니다. 국정원은 불미스러웠던 과거와 절연할 것입니다. 국정원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 특활비 어디에 쓴다고 하시던가요? 이현수 기조실장이 처음 건의한 거 맞나요? 두 번째 심사인데 어떤 심정이십니까? 참, 많은 시청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라를 도대체 세워서 우리가 살아온 지가 몇 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일이. 차 교수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러게요. 저도 뭐 사실 오랫동안 이래 그 기자로서 이 정치권을 지켜봤습니다만, 뭐 사실 뭐 이 특수활동비로 지금 대변되는 그 이제는 뭐 판공비란 말이 더 판공비라고 그랬죠. 판공비란 말이 더 익숙하게 아마 들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용돼야 될 특수활동비가 이 대통령의 그 지갑 속으로 들어가는 기막힌 현실은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실망하고 또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 왜 지금 소극장이나 북악스카이 접선을 하듯이 이렇게 줬을까? 영림 007 뭐 이렇게 작전하듯이 결국은 이 이런 값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지금 이 비용 자체가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지금 특수작전을 하듯이 뭘 줘야 되겠다. 이름에 걸맞게? 이름에 걸맞게 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충실한 근무 자세였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아마 뭐 지금 포창감이네, 포창감. 국정원에서 나름대로 이것도 일종의 업무의 뭡니까 일환처럼 아마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뭐 이거는 뭐 결국 제 우스개의 하나의 뭡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니까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만 결국은 도둑이 재발이 되린다는 말처럼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주지 못하고 남의 눈에 띌까 싶어서 CCTV 없는데 이런 데서 준 거 아니냐. 결국 스스로 이러한 행동 자체가 이 지금 이 돈 전달한 것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유롭게 다음 말씀하실 분, 정순영 기자 하실래요? 네네. 하세요. 그 이제 좀 전에 그 우리 차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들도 이 돈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지만 결국 불법적인 상납 뇌물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특수하게 잘못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게 국가정보원이 이때는 정보전, 첩보전 하라고 사실은 예산도 편성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예산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중에 4,950억 정도가 특수활동비인데 그걸 갖다가 저런 불법적인 청와대에 상납하는 뇌물로 활용했다는 것은 이게 중대 범죄이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도둑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5천억도 이게 무슨 뒷골목 정부예요? 1억까지를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관행 또는 뭐 통치 자금 운운 정말 터무니없는 변명이라는 것을 이들의 작전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무슨 공직자들끼리 접선 상대가 돼요? 정말 하급 공무원들은요. 국정원 하급 공무원들은 매달 저 돈을 현금화하려고 남대문 시장에 쫙 퍼져서 돌아다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정원 직원이 할 일입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우리 이재용 최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 저거 보면서요. 참 재미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영화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저런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그 행동들이 계속해서 지속돼 왔다는 걸 어느 정도 내포하는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시대,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사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관행이고 없어져야 될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성은 재미있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참 우리 정치권이 지금까지 지금 새로운 걸로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재미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라는 좀 자조적인 좀 아쉬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처음 모셨는데 우리 이재용 최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유승민 대표가 왜 이 사람들을 얼라로 지창했는가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청와대 됐어요. 얼라들? 옛날에 유승민 대표가 이제 외교부 국정감사 도중에 이제 그때 외교 실수를 가지고 네. 이걸 누가 시켰냐 그랬더니 청와대 얼라들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분들이 얼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더더군다나 이재만 씨 같은 경우는 총무비서관을 했으니까 청와대가 사실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청와대로 가져와라. 우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한 300억 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한 4,500억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했어야지.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딴 데 유용할 생각이 있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이동하는 거를 모르는 얼라들이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악용이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쓸 때 썼으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양무석 박사. 저는 신한국당의 이해창 총재의 차떼기 사건 이후에 가장 신선한 이 돈 전달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찬 옆에 재미없다는 분하고 저를 나중에 얘기해 보세요. 뇌물 상납한다고 뇌물 상담한 저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몰라서. 뇌물 상납한다고 첩보놀이 아주 재밌게 했죠.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소극장 앞에 차를 보내고 차 타기로 해서 들어가고 차떼기가 아니고 차 타기로 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북악 스카이웨이까지 올라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재밌는 놀이를 하셨네. 나름 나 국정원이 하면서 주변 사강이나 대북 첩보 작전에 써먹을 만한 자연스러운 저런 첩보 작전은 한 적도 없고 한 표도 안 나는데 뇌물 상납한다고 나름대로 첩보 놀이를 했던 국정원의 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재준 원장. 밑에 이현수가 주자고 해서 줬다. 그다음에 이병호 원장 밑에 이현수가 주자고 해서 줬다. 이병기 원장 주자고 해서 줬다. 주자고 해서 준 거면 정당하게 줬어야죠. 장난칩니까 지금. 국정원이 첩보 영화 찍을 만합니다. 국정원은. 그런데 개우 저런 짓 하면서 나 국정원이 하고 국정원 폼 내고 가시한 게 꼴이 됐다는 겁니다.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러면.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리고 후배들에게 직원들에게 저런 모습들을 시키는 국정원 원장들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분들. 그리고 정영신 변호사께 이제 끝으로 이게요. 저 끝난 거예요? 아직 안. 예, 끝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름이 특수활동비? 네네. 뭐 저희가 이제 예전에 판공비다. 네네. 이게 지금 정태근 전 의원 말씀으로는 이게 원래 관행대로 오가는 돈이고 그러면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적으니까 국정원 돈을 좀 가져오세요.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적 장치 내 제도 안에서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나라 돈을 관장하는 데가 기획재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집행 지침이 있어요. 예산을 그 부서에 줄 때는 각각의 돈에 대해서 그 지침이 있고 그 지침 내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의 집행 지침에 있는 명확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밀 유지가 요구돼야 되고요. 정보나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그러한 국정 수행 활동에 무엇보다도 직접 소요되는 경비여야 되거든요. 이런 것만 특수활동비이고 나머지 것들은 특수활동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판례에 의하면은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가 처벌받은 대법원 판례까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법을 관행이란 말로 포장을 갖다가 하는데 제 생각에 이런 그 특수활동비를 이런 식으로 쓰고 더군다나 이러한 방식으로 아주 전달하고 하는 것은 불법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관행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수한 불법이다.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지침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밀 유지가 요구된다라는 내용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왜 관행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시민사회 단체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리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YS 정부, 김대중 정부 이럴 때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야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야당 의원한테 촌지를 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밀이 유지되는 돈이다라고 예. 이제 봤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특수활동비를 옮겨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 설명이 되신 것 같고 한 가지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당시에 돈을 주고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걸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한두 분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요. 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서 수리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아니, 몇 년 동안 받으셨습니까? 몇 년 동안 받으셨어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국정원에서 그 채널이 누구였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으셨어요? 네, 검찰 조사에.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국정원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알고 있었습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였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가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건 수사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뭐 돈을 챙겨가지고 가서 주고 받으면서 뭐 저는 별 생각 없을 것 같다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뭘 또 쓰셨네요 그래도. 뭐 무슨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질문 주셨길래 예. 답을 미리 한번 써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아마 국정원 입장에서는 예. 일종의 손목 비틀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우리 그 통칭 잘 쓰는 말 중에 아이 손목 비틀기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국정원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이 사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게 이제 배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 갖고 오라고 하면 안 갖다 줄 뭐 국원장이나 그렇긴 하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참 치사하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 배정할 때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가면 빼들어가는 건 뭐냐. 아마 손목필티라고 생각할 거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주머니 돈이 삼짓돈이다. 결국 그것이 결국 대통령의 국가 통치를 위한 거대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 있든 간에 그 뭐 좀 그렇죠. 내가 좀 땡겨 쓰는 것이 뭐가 문제되느냐는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익진 변호사 아까 집행지침 어기면은 이거 저 중범죄라면서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 판넬에 썼듯이 이거는 탈이 안 날 돈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탈머니 해가지고 탈이 안 날 돈으로 생각. 왜냐하면 이게 영수증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엄격한 용도로 한정이 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감사하고 감독할 그러한 기구가 그게 부재했으니까. 이거 탈 안 났어요, 사실은. 5년 정권 잘 갔으면. 그렇죠. 최순실 아니었으면 이건 탈 안 났어요. 그리고 저분도 기조실장 주구장창 했잖아요. 약점을 서로 잡힌 거 아니에요. 몰래 돈을 주고받았으니까. 국정원에서 청와대 돈 좀 모자라니까 저희 저 국가 안전을 위해서 쓰게 좀 청와대 돈 좀 주세요. 그럼 줘요? 청와대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그건 안 주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한 달에 1억이면 제가 봤을 때 큰 돈도 아닌데 뭘 굳이 그렇게 했는지 갑자기 왜 돈 규모로. 근데요, 정 변호사님 1억을 믿으세요? 1억 줬다고 그러죠? 네. 그건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우리가 들어서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돈 봤어요? 1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인지 뭔지. 근데 왜 그러세요? 저분께 왜 그러세요? 아니 말씀이 무슨 궁금증을 자꾸 유발해서. 저분이 뭐 1억 땡겨 먹었어요? 왜 저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따라 지적이 많으시네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요. 저는 이병기 원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병기 원장은요. 결국 국정원장 하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에 갑니다. 결국은 주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택받아 생각해요. 불법을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공모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범죄 패밀리 집단이에요? 예, 그러면 인사 이익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달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중요한 지금 보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인방 절대로 나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사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또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야 관행이었지요. 그러면서 또 권력 노름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권력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번 기회에 꼭 이 말을 하려고 제가 발언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지금 안보비란 이름으로 예산 편성이 올라왔어요. 자, 예. 특활비 한 푼도 안 깎였습니다. 예. 300억 더 증액해달라는 거예요. 예. 예산심의에서 철저하게 예. 저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분 말씀 안 하신 분은 요 다음에 또 계속되는 뭐 질문들이니까 그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특활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 썼는지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옷값으로 지불된 건지 아니면 진료비로 낸 것인지 검찰이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영선, 윤전추는 과연 용처를 알까요? 네. 3인방은 단순 전달만 했습니다. 용처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행사 외에는 지금 외출이 없으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용처를 그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세요? 그 질문을 드리면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3인은 달라고 하니까 준 거죠.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청와대 근무하는 문고리 3인방은 상납금 사용 권한이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죠. 검찰은 사적으로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 특활비 용처에 대해서 지금 이영선도 소환했고 최순실도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개인 계좌 입출금 명세를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비선진료 진출시켰습니까? 담당 업무셨잖아요. 예.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찰 인사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출석은 왜 안 하셨나요? 최순실 씨 모르세요? 최순실 씨 청와대 들어갈 때 도움 주신 거 맞으세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것은 청와대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수사에 손실이 임하겠습니다. 네, 특활비 상납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임차하고 있었죠. 한 말씀만 해주고 들어가시죠. 예, 수사에 손실이 임하겠습니다.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받은 돈 없다 쓰셨어요.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이는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이제 대통령님 이제 그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같이 뭘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은 최순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대통령님께서요? 네.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검찰에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 뭐가 있나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새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그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뭐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진짜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정호성 녹취록 파일을 보면 선생이라고 고칭을 했었죠. 그래서 선생. 굳이 저게 뭐 중요한 그 개념은 아니나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깍듯이 산문지를 찍어서 씁니다. 최 선생님께 보내드렸어요라고. 궁금해요, 그게? 왜 궁금하죠? 오늘 양 박사 그냥 쉬세요. 이재영 최고위원님.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저분만 이상해요, 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 지금 우리가 줬다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달했다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달했다는 사람들이 진짜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사실은 그 진위는 모르는 거고. 그 진위는 아직 모릅니다. 네. 그냥 이게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겠지라고 예.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짜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궁금하고 우리도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 특활비의 내용을 얘기할 거면은 받아서 그리고 관행이라고 얘기했던 관행이라는 명문 하에 받았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법적 그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은 패널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기회에 과거의 모든 이 지금 관행이라고 불렸던 부분이 왜 관행이라고 불려왔는지 그리고 이게 법이라는 게 있었지만 왜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통과가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마치 이 정권만 했다, 전 정권만 했다라는 게 아니고 모든 관행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정권, 전전 정권, 전전전 정권 진짜 어찌 보면 이제는 없어져야 될 이 관행, 이 제도를 우리가 낱낱이 한번 들춰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여튼 자유한국당도 협력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죠, 뭐 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 4사람 정도는 대충 용처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문고리 상인방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언론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보통 이전에 이제 그 밑에 수족처럼 일했던 십상시라고 이제 행정관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얘기가 나오는 이제 윤전추, 이영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윤전추, 이영선 같은 분들은 뭐 심부름센터 직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시키면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아니 그래도요. 문고리 3인방 심부름센터 직원을 제가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시키는 일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어디서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3인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새 비서관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들었냐면 나한테는 새 비서관을 교체할 권한이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박관천 씨가 보고서에 쓸 때에도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정윤회고 3위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처음 정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낸 사람이 그건 뭐 정윤회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최순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인방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당연히 최순실한테 보고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런 돈을 만약에 쓴다. 그걸 최순실한테 보고하고 쓴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다고요. 보고를 최순실한테. 사후적으로 3인방이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하고 있다. 네, 보고할 수 3인방은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과 3인방 정도는 용처를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4명 알 것 같다. 그럼 정익진 변호사 생각은요? 저는 쓸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라고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국민들이 역사상 뭐 아주 기록적인 표를 갖다가 몰아준 그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남편도 없고 또 자식도 없고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돈을 뭐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국정원에서 줬으니까 받았긴 했지만 그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쓸 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과연 어떻게 썼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쓸 데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네.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누가 갖다 썼을까요? 그것도 모르죠. 근데 저는 정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게 뭐 국정원에서 갖다 주니까 이 말은 좀 실제 지금 상황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분명하게 상납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기본적인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개설을 한 거거든요. 사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결국은 청와대 ATM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가져와, 입금해. 그러면 금고에 가져놓은 거 아니에요. 인편을 통해서, 007 작전을 통해서.
들어와서 입금해 놓으면 금고에다 쌓아놓습니다. 현금 다발을.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죠. 자, 그럼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관리하는 사람이 저는 안봉근 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문고리 3인방이었을 것이다. 지금 조사 결과에 나오는 것에 의하면.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돈이 들고 나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지 않겠느냐. 자,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좀 전에 정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영선, 윤 전 지론애들은 이런 친구들은 그냥 노란 소리 봉투 주면 아 이게 돈인가 보다 하고 뭐 여기 갖다 주고 저기 갖다 주고 심부름센터 직원처럼 저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것은 제가 용처 수사 박근혜 대통령만이 다 알고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용처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돼야 물론 그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한 추정이죠. 예, 차 교수님 갔다가 잠깐만요. 예, 뭐 저는 뭐 용처는 알만한 사람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 것만. 소설가 박완서 시의 그 작품 제목이죠. 예.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 것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돈을 갖다 준 그 국정원의 원장들도 이 돈을 갖다 주면 대충 대통령이 어디 갔을 거라는 것 정도는 나름대로는 다 유출을 했을 것이고 아름아름으로는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고리 3인방들도 자신이 전달해 준 이 엄청난 돈을 과연 그러면 대통령이 어디다 쓸 것인지 나름대로 다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정원 원장 지금 전직 3명 지금 2사람은 지금 구속이고 1명은 지금 구속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지금 또 그 문고리 3명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검찰에서 말을 안 하겠죠. 그 말을 했을 경우에는 자신들한테도 국가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듯이 국민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예. 정 의원님 대통령이 돈이 쓸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정치인이나 모든 이 출마 정치를 하거나 당내 계보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돈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뭐 오리바이라는 말이나 좀 속한 말을 쓰긴 했는데 예를 들면 친박 계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불러다가 밥을 먹다가 그럼 돌아갈 때 이제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치자금법에서 벗어나서 지원을 하고 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정치자금법 이외의 돈도 쓰기 때문에 그 돈을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크지요. 그건 1억 갖고는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취재한 바로 바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의 장관들한테 추석날 100만 원을 줬어요. 장관들한테.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 이제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받아본 적이 없죠. 그 장관들은 빨리 잘렸거든. 워낙 빨리 돌아갔는데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요 팻말을 들은 게 아니고요. 이 모든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 갔다라는 전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초기 이 논의가 나왔었고 이 문제가 터졌었을 때 정호성을 비롯해서 문고리 3인방이 나눠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논의가 싹 바뀌면서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 갔다라고 지금 그 전제를 하고 모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억 외에 따로 용돈 받은 건 따로고 1억은 다 갔다. 아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고리 3인방의 이야기만 다 지금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먹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데가 있니 없니 뭐 정리 많으니 뭐 이런 뭐 1억이 정리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 문고리 3인방이 초기에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혹들과 그다음에 자신의 주군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이 의혹들이 왜 빠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논의의 흐름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하면서 이 연사가 딱 한마디만 합시다라고 손을 들었답니다. 아무도 못하는 지적이었다고 동의하시면 가만히 계시고 아닌 것 같으면 또 한 말씀 해주시고.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 좀 확실치 않다 지금? 그건 맞아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제가 잠깐 드릴 테니까 요건 아까 안 하신 세 분 중에서 하고 싶으신 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목상 행정관이었다가 이제 경호관이 된 사람이 이영선이고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 행정관으로 들어간 사람이 윤전추였는데 그들의 박근혜 정부에서의 업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 증인이 어쨌든 그 최순실 또는 의상실 직원으로부터 의상 넘겨받을 때 네. 의상실 직원이나 아니면은 의상실에 있는 책임자에게 의상 대금 직접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번 지불했나요? 매번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몇 번 중에 몇 번 했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직접 저에게 주었습니다. 뭐 카드를 줬습니까? 현금을 줬습니까? 현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매번 현금으로 봉투를 받았습니까? 주셨습니다. 네. 봉투로? 네, 봉투로 받았습니다. 증인, 다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돈 준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돈을 제가 최근에도 주었습니다. 최근에? 네. 인수위 시절에 소외된 계층을 살피는 민원 창구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급이면 국장급인데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우리 행정관과 행정요원들은 이제 대통령님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있고 나이가 또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기밀 사항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국가 기밀인가요? 증인은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시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이제 9급에서 출발해가지고 3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최소 16년, 거의 20년 이상을 근무해야지 3급 행정관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증인이 이제 그 대선하실 때, 대선할 당시에 운동을 좀 도와드리고 그 개인적인 업무를 조금 봐드렸다 해서 증인이 3급으로 되신 것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제가 그 전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이나 그 수입에 대해서 좀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비례를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뭐 이력서를 제출하시거나 면접을 하시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이력서는 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직접 면접은 아니고 그 피청구인하고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공식적이지 않은 그 외의 업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의상을 뭐 가져오는 것도 뭐 작은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곤란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상 가져오는 것보다 더 말씀하시기 곤란한 사적인 업무를 했다는 뜻인가요? 말씀드리기 곤란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옷 가지러 간 일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나의 업무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냥 원래 업무하면서 곁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나의 업무는 피청구인 수행 업무와 비공식 업무 담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업무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듣고 있기가 괴롭네요.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일들에 쌓여 있다가 결국 감옥에 가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왜 그러셨을까요? 옷 저 당당하게 맞춰 입고 그러셨으면 될 일을. 지금 이게 이영선 이런 사람들 이거 윤전추 이 공통점이요. 박이 서류봉투에 의상비 줬고 내가 전달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이게 돈이 오가고 옷을 구해 입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누구보다도 공적이고 당당한 자리에 계셨던 대통령이라는 분이 윤전추 박 노란 서류봉투에 의상비 담아줬다?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현금을 들고 왔다 갔다 합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안봉근이 책임지던 제2부속실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최순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게 공통점입니다. 세월호 당일 포함 언제나 관저의 대기조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지금 비밀 의상실 CCTV에 등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퇴거 후에 사저에 동행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현금 다발을 받았다. 헌재에서 공개 시인합니다.
한 것이죠. 두 사람 업무가 뭐라고 간단하게 차재원 교수님만 얘기하시고 넘어갈까요? 예, 뭐 지금 뭐 그 판넬에 다 설명을 해놓았듯이 저는 뭐 아마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이 뭡니까 역할이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지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밀이라는 것 자체가 지극한 비밀이라는 뜻인데 이게 조선시대의 그 궁궐의 그 체계상을 보면 이 지밀은 그러니까 이 내시부 환관들에게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곁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의식주부터 모든 걸 다 관할하면서 그렇죠. 왕의 아주 내밀한 것까지 다 아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전추 씨는 지밀 상궁에 해당할 것이고 지금 이영선 행정관은 상선이라고 하는 환관 중에서 최고 대장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한 거겠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지금 청와대로 밀어넣은 사람은 최순실 씨와 안봉근 씨거든요. 그 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장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향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빨대 칼로 이 두 사람을 박아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셔야 되는 측면도 있고 자신들을 지금 청와대에 심어준 사람에게도 충성을 다해야 되는 아주 이중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법정에서도 진실을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 뭐 잠깐. 예,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갖다가 해드리면은 그 이영선 씨는 뭐 윤전추 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영선 씨는 그 죄명이 4가지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 나가가지고 위증한 게 그 위증죄고, 그다음 국회에서 그 증언 안 하는 거, 그거 빼고 2가지가 이제 청와대에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 죄인데 하나는 뭐냐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전 대통령이 뭐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이런 사람들 그게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됐고, 그 다음에 대포폰을 51대, 51대를 이영선 행정관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돼가지고 징역 1년 받고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 만들고 그랬다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죄목이 많고 뭐 그러더라도 법적으로 최고 형량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은 그 법정 구속됐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윤전추나 이영선 이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집행유예나 나올 걸 생각을 했는데 법정 구속되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돈 문제는 좀 깔끔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고 여기 자꾸 왜 싸우는 건지요? 지금 그 뭘 위해서 싸우는 건지 누굴 위해 싸우는 건지 오늘 아주 열심히들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신 국민의당 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내에서 이제 친안, 친안철수계겠죠. 그리고 반안철수계 붙긴 붙었는데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건 아닌가. 끝장 토론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후 국민의당은 과연 그 진로도 한번 예상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친안 반안 지금 속내부터 좀 살펴주십시오. 자, 국민의당 한판 붙긴 붙었는데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 공감대 형성할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 또 정리된 제 생각을 밝힐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통합 강행이냐. 통합연대로 2당이 될 수 있습니다. 2당이 되면 집권당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면 통합 철수냐. 통합연대 거론 않겠다. 당분간 당대당 통합 없다. 둘 중에 어떤 결론으로 오늘 마무리가 될지요. 박지원 의원 통합한다 안 한다 반복하고 아니 신뢰를 상실하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동영 의원 40석하고 11석하고 합쳐도 3당인데 한국당과도 합치자는 거예요? 최명길 의원 외연을 확장해야 심리적 민주당.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 민주당이가 그런 말씀인가요? 어르신들이 당 흔들면 안 돼요. 하태경 바른정당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6분의 최고의 패널을 MBN 뉴스와이드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고 195일, 거의 6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5일 만에 조각이 완료됐습니다. 최장기 지각 내각이라고 하지요. 오늘은 먼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완성에 대한 평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부터 홍종학까지 문재인 정부 내각 195일 만에 완성의 의미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 홍종학 임명 195일 만에 내각을 완성했습니다. 홍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반대가 많이 있었던 만큼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3명, 그리고 여성 장관이 5명입니다. 정치인 출신 5명. 출신 고향별로 보면 영남권이 6명으로 최다, 그다음에 호남권 5명, 서울 수도권 5명, 충청권이 3명입니다. 세 사람의 장관 후보자는 낙마했죠. 더불어민주당은 홍종학 자질 검증 충분하다. 예산에 영향 미쳐서는 안 돼. 자유한국당 장관으로 인정 안 할 것. 더 이상 협치는 없다. 국민의당 홍종학 임명 홍탐대실. 민심 잃는 잘못된 선택이다. 바른정당 195일 만에 마무리. 완성이기보다 우려. 정의당은 홍종학 임명이 정쟁의 빌미 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1기 내각이 완성됐습니다. 인수위가 없었지요. 문재인 정부 인사가 남긴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홍종학을 임명한 문 대통령은 마음 같지 않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법 2017년 11월 21일 대통령 문재인. 그래도 정말 참 사람 일이 이렇게 마음 같지 않습니다. 우리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 또 중소상공인, 또 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 육성이라고 생각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을 했는데, 정작 장관 인선은 가장 늦게 이제서 됐습니다. 또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이런 말도 있는 만큼 그런 가설이 그게 가설이 아니라 정말이다,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대가 많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일단 오래 걸렸는데요. 차재원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오늘 홍종학 장관 임명은 아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단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이번 조기 대선 때문에 급발스럽게 정권이 출범하다 보니까 인수위도 없었고, 네. 상당히 인사에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고는 다들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일에 조각의 단추를 깨고 이제 앉아 전 내각이 함께 합심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략했던 여러 가지 국가적 국정 과제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단비 같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을 가랑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홍종학 장관이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5번째 이 지금 장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민심을 조금씩 이렇게 위반을 하고 가랑비 어쩌듯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기남 소장으로 갑니다. 예, 정말로 이게 인사라는 게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에 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고심이 컸을 것 같고, 그러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높았던 만큼 인사를 참사로 규정할 만큼, 이를테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낙마가 7명입니다. 또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3명이가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초창기 6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소통의 리더십, 또 겸손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고공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지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어떤 인사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불미스러운 어떤 그 여러 가지 참사 수준 또는 뭐 인사의 실패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덮여진 측면이 있다. 뭐 이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만 아마 문재인 반민주당 정서가 있는 거고요. 최명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심리적 민주당 정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본질에 깔려 있는 거죠. 마음은 고향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내년 선거, 지방선거부터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안철수 대표는 거기에 발목 잡혀서는 다음으로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도 통합 텐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호남에 있는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호남에서 다 민주당한테 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오히려 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난데없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통합 얘기를 하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될는지. 이재용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서 국민의당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게 좀 부적절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본질은 안철수 대표는 지금 이분들이 이제 두 그룹이 보는 그 정치적 스케줄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즉 우리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는 그 지도부로서 가장 지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리더십의 평가는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조치, 특단의 조치, 그게 물론 이념과도 뭐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선거연대라도 하자. 선거연대를 해서 통합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 이분의 목적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총선이 걱정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들이 총선 걱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다시 재선이 되고 당선이 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중점이기 때문에 아마 2020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통합 논의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선거 전략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무석 박사는? 저하고 약간 생각이 좀 다릅니다. 호남 현역들은 2020을 바라보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를 한다면 지금 훨씬 더 단결하고 똘똘 뭉쳐서 최소한 그 전남북과 광주는 먹고 그다음에 수도권 일부를 흔들면서 그러니까 친한 반환이 대립할 필요가 없이. 그럼요. 수도권을 진입하면서 공고한 제3당을 구축하는 게 2018을 바라보는 내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인데 이 싸움을 계속해서 부추겨서 사실상 좀 나가라라는 뜻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계 현역들 별 도움이 안 된다. 좀 나가라 좀. 그러면서 좀 영호남과 그다음에 수도권을 두루 좀 가져가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호남 민심 다 떠나면 어떻게 해요? 자, 호남 민심 자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들 없어도 차라리 그 자신의 그 인기도 인지도로 호남 민심 돌파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보다 젊고 신선한 신인 정치인들을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자신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음 대선을 그 안철수 대표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호남 현역 의원들은 2020년 총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 정태근 전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리적 민주당의 성향들이 아주 강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선이 붙어 있습니다. 평화라는 부분이 평화 지금 정동영 의장이 이야기하는 평화개혁 연대의 평화가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6.15 남북 정상회담의 그 정신들이 그 DJ 때의 6.15 남북 정상회담의 정신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동영 그다음에 천정배 그다음에 박지원 이 세 양반에게는 정말 자신의 정치 생명과 바꾸도 모자라지 않는 중요한 가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승민 그 대표가 툭 건드렸단 말이에요. 저거 털어라. 그런데 그걸 갖다 턱 하고 안철수 대표가 받았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은 심리적 분당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행동적 분당은 바른정당의 탈당수가 6명이 넘어가서 자유한국당이 들어가는 순간에 정리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정 교수님. 예, 저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친한의 속내는 뭐냐. 저는 누가 뭐래도 안철수 대표의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안서웨이를 갈 거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철수 대표는 지금 단순하게 중도 통합이 아니라 그 넘어서 개혁적 보수 더 나아가서는 자유한국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그림 그리구나. 큰 그림 그리죠.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당에서 2당으로 올랐으면 그다음 집권당이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지금 2당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2당인 지금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을 흔들지 않고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도 통합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하고 중도 통합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합리적 개혁적 보수들까지 끌어와서 제2당으로 구축을 하면 아마 다음 차기 대선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굳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철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 지금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이거 어게인 1910 되는 거 아니야? 옛날 1990년 당시 민자당의 3당 합당 그때처럼 결국 호남이 고릴 때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선 투쟁은 오늘은 지금 일단 미봉 단계로 아마 저도 끝날 거라고 봅니다만은 상당히 이 지금 이 잠복기 속에서 아주 뜨겁게 아마 치고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 큰 그림은 저 안철수 대표의 워딩 중에서 좀 해석을 잘못하는 게 있는데요. 원래 안 대표가 좀 정치적 워딩이 좀 매끄럽지가 못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까지를 포함한 2당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일단 통합을 해서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2당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대선을 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지 지금 이 정동영 의원이 막 공격하는 것처럼 그것을 바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해서 2당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정선영 뭐. 그 대목에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지금 워딩을 통해서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자, 근데 호남 중진 의원들은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안철수 대표가 지난 2014년도에 독자 창당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민주당하고 합당합니다. 독자 아주 급작스럽게 지방선거 3개월 앞두고. 자, 그러면서 호랑이 잡기에 호랑이 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때. 저는 또 그러지 말한 법이 없다고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지난 대선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후보와 1대1 구도만 이루어진다면 승리할 수 있다. 1대1 구도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거의 주문처럼 외웠어요. 자, 이제 와서 또 뭘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께서는요, 지금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3당에서 2당 될 수 있다를 또 주소처럼 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6당이고. 근데 어떤 당인데 그 당이 추진하는 정체성은 뭔데 그다음에 어떤 국민들이 이해를 대변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독자적인 자기 상품을 선전하지 못하고 소위 이합집산, 정치공학 이렇게 해서는 설득력을 지금 갖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호남 중진 의원들의 시각인 거죠. 근데 이번은 정익진 변호사님 그냥 가만 계시면은요 기회가 안 가요. 치고들 들어오시니까 아니 정 변호사님 말씀하고 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국민의당 오늘 끝장 토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토론의 제목이 통합을 위한 끝장 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당 이렇게 쭉 돌아간 걸 갖다 보면 가면 갈수록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을 제3자인 일반 국민들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혼자 생각에 정떼기 토론하시나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통합이라고 쓰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별 연습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안철수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의당에 과연 누구한테 있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는 비슷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리더십 얘기하는데 이거 참 듣기 따라 애매해요. 리더십 따라서 사람들 모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정치를 넘어서자는 거거든요. 네, 아까 지금 그 뭐. 정치 공학적 통합, 선거연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안철수 대표 쪽과 바른정당이 어떤 형식으로 연대를 논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책연대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선거에 들어가서 선거 공약, 선거연대 그 다음에 정당 통합으로 가는 거는 이건 공학이 아니고 바람직한 정치 발전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죠. 오늘 뭐 다 여러 얘기를 들으셨는데 시청자들도 그게 궁금하실 텐데 OX 다 준비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드리니까 OX로 여러분 의견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쨌든 끝장 토론을 거친 국민의당은 결국 분당된다. O. 아니다. 그냥 또 저러고 간다. 결국이죠. 결국은 이제 오늘 뭐 조용하지만 결국은 분당으로 간다. 아니다. X. OX 6분의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좀 질문이 좀 디테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은 7시 내년 지방자치 선거 전에 분당한다. 이렇게 하면 그 좀 표가 갈라질 건데 의도적으로 국민의당 분당을 그 몰표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앵커가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잠시 해봅니다. 그런 지적까지 해주셔서 좀 감사드립니다. 전혀 그런 이해 타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MBN 심의실에서 놓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거. 시간은 7시 21분이고 어쨌든 돈 조심해야 된다. 어른들도 많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특수활동비라는 이 참 묘한 이름의 돈이 여러 사람 인생 바꿔놓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지금 국회로 불똥이 튀어가지고요. 특수활동비. 내가 생각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쭤보면서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한파 보러닥친 여의도 풍경입니다. 자, 오늘의 토론 주제는 특활비. 최경환 의원, 내가 받았어요? 받았다면 난 할복할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기억착오예요. 내가 그 특활비에서 돈을 줬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돈을 썼고 월급이 남아서 월급을 집에 갖다 준 거예요. 서로 너도 받았다며? 나 받은 적 없어요. 원내 위원장 할 때 야당 원내대표들 돈 줬다고 그러니까는 원 의원이 난 받은 적 없다 이러고 나오고 있고. 네? 법적 대응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홍 대표는 요새 기억착오가 조금 자주 오시나. 자유한국당 검찰 특활비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검찰 특활비 수사해야 돼요. 그거예요? 바른정당 특활비 없어져 이제. 민주당 정치 공세하지 마. 이런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과거 성완종 회장 수사 건과 관련해서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의 부인의 대여금고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거액의 돈이 대여금고에 있었고 그것이 성완종 회장이 주장하는 그 돈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특활비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원내대표로 받은 특활비를 부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특활비를 씀으로써 자신의 월급이 좀 남아가지고 월급을 부인에게 준 거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똑같이 장관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요. 국회 특활비 청문회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어제 한국당에서는 갑자기 검찰 특활비 청문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완전히 똥 묻은 개가 경든 게 나무라는 격입니다. 홍준표 대표 처음에는 특활비 현금을 와이프한테 줬다고 했다가 어제는 말이 바뀌어서 월급 받은 내서 와이프한테 준 거지 특활비 받은 것을 준 거 아니다. 그러면 그 남은 특활비 어디로 갔냐? 당연히 물을 거니까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 했다가 지금 특활비 전체가 꼬인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끄럽습니다. 온 세상이 특수활동비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한 30초 정도씩 정태근 전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마땅히 이제 앞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그 법 그리고 이제 지침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기밀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것을 지출하는 사람이 심리적 영수증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그러려면 그 특수활동비를 쓰는 기관의 기관장 인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휘라인이 개통해서 돈을 쓰는 거니까. 양 박사 먼저 하시겠어요? 예.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기억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 진부하다. 좀 더 신선한 표현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좀 신선한 표현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홍준표 대표님. 어떻게 특활비가 생활비로 갔다가 기억착오로 어떻게 그 비가 다시 생활비로 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말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충분히 논란이 있었는데 2015년에도 그래서 제발 좀 들어온 돈은 갔잖아요. 기억에 차고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좀 신선한 거 좀 개발해 주세요. 네, 이재영 측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 변화라는 그 측면에서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3살 버릇이라고 얘기했는데 특활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후진국에서 태어나신 분들하고 중진국이나 선진국에서 태어난 우리 세대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특활비라는 것이 저는 분명히 그 특활비가 사용됐던 부분에 있어서 과거 정치 관행상 필요했던 부분도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제도 개선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로 갑니다. 특수활동비는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이제 비자금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요, 그렇게 일반화하지 마시고요. 없는 사람도 많아요. 일반화하지 마세요, 괜히. 하고 싶어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가 뭐라고요? 부부간에도 비자금 있다고요? 비자금이 그댁 사정이고 일반화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이 법대로만 움직여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활하게 윤활유 같은 그러한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특수활동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잘 써야 된다. 그럼요. 네네. 정기남 소장님. 특수활동비 논란이 되니까 또 갑자기 뭐 물타기 하고 끼워 팔기 하고 뭐 야당 대표 이러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요. 이번 기회에 정말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 개선. 저는 국회 차원에서는 특활비를 없애겠다. 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선도하는 모습이 지금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임 기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겠다. 그리고 뭐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 개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적폐청산에서 미래로 나가는 길이다. 우리 차 교수도. 저도 정기남 소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특수활동비는 촌지입니다. 이 촌지 또 다른 이름이 검일봉, 오리발, 뜻각, 격려, 장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이 사회. 이것이 진정한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쾌유도 있습니다. 쾌유. 포항 이재민들도 어려우시고요. 특수하게 살기가 곤란한 국민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내 돈 내놔라 하는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